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난 깨먹었을 때의 고통도 피하고 싶어. 이런 걸 잘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 전 세계 시장을 쫙 보면서 제일 지금 잘 나는 시장에서 돈을 좀 빼서 좀 바보가 멍텅구리가 된 시장으로, 저같이 그냥 인덱스 투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스닥 지수 싸 보이는데 이제 점점 나스닥이 저도 코스피보다는 더 매력 있는 것 같다. 오늘 코스피는 많이 올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열된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매력적인 것 같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아까 이제 미장은 좋다라고 하셨는데 미장은 AI 버블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블은 아니라고, 뭐 버블의 초입이라고 좀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싸죠. 비쌌는데 되게 비쌌는데 좀 점점 싸진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 달러 강세로 갈 가능성도 높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시각들 속에서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크다 그러면 6월에 정권 잡은 케빈 오시 신임 연준 의장이 금리 한 1%씩은 팍팍 내릴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내릴까? 그 사람 밖에서 노골적으로 정책금리 적정금리 2% 전후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러니까 사람. 매파라고 막 불렸잖아요. 얘가 연준 이사일 때 저희들끼리 다 입 벌고 그랬습니다. 와, 뭐 이런 애가 연준 이사를 하냐. 그래서 연준 이사 그 중간에 임기도 다 못 채고 나온 애잖아요. 자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못 견딘 거죠. 못 견디고. 너무나 대내외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보냐? 넌 뭐야? 넌 정말 세상을 지금 너만의 세상을 사는 거니? 그 케빈 오시가 어떤 소리 했던 인간이냐면 2007년에 그 CDO, CDS 가지고서 새로운 금융 혁신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될 거라고 떠들어대던 애고요. 2010년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실업률 10%까지 도달을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외친. 죄송합니다만 거의 IQ가 한 자리에 가까운, 반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네. 예, 한 자리에 가까운 애다. 근데 그런 애가 연준 의장이 된다. 그게 뭘 뜻할까요? 트럼프 말 잘 듣는 거수기 하나, 잘생긴 거수기 하나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 예, 그러니 뭐 전쟁을 하든 말든 이 양반은 역사에 자기가 어떻게 기록되는 거에 대해서 보다는 와, 나 연준 의장 먹었어 이걸 좋아하는 그런 멍충이기 때문에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인하할 거라고 보는 쪽에 서 있고, 그래서 미국 저는 장기채 같은 거는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분명히 피를 흘리는 건 사실이지만 한 1년 정도 텀을 보고서는 저는 미국 장기채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보는 중인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국채 투자가 어쨌든 최근까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안 좋으니까 사는 거죠. 이제는 좋을까요? 모르죠. 그건 타이밍을 모르시면 안 되고요. 이제 금리가 그냥 저는 미 연준이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가 2022년처럼 아주 자극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왜냐하면 중국발 디플레 수출이 말도 못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 무역자가 1조 달러 나거든요. 그 1조 달러가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판 것도 있지만 사실 택가리에서 다 미국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쪽에서 인플레는 있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가 공습, 중국의 저가 공습, 뭐 대표적인 게 테무, 또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전기차들 보시면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을 보고 가격이 엄청납니다. 가격을 엄청나게 나눠쳐주는 이런 뭐 가격 인하가 되는 품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2022년처럼 전방위적인 인플레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 실업률도 뭐 좀 유의미하게 좀 올라가고 이럴까요? 왜냐면 제가 그 기사 봤는데 세일즈포스였나? 거기가 그냥 회사도 잘 나가는데 40% 감안한다고. AI 이제 AI가 너무 잘 돌아간다. AI 실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명분으로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인플레는 일시적인 문제죠. 이란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요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움직여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 투자력이 높아지니 그것도 있고 또 뭐 AI 기업들이 요새 채권 발행을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가 지금 거의 말랐거든요. 그럼 이제 대출밖에 없잖아요.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또 치고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후원의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되면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투자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이자율을 인하해 줘요. 오히려 좀 이렇게 수혜받는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하드웨어를 대주는 그런 것들은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게 빅테크가 더 이득인가요? 딱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어디 방송 가는 데마다 하는 질문이 작년 8월에 네. 반도체 가격이 6배 폭등할 거라고 예측하신 분 봤어요? 그거는 진짜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왜 그랬냐면 AI 산업에서 혜택을 보는 건 고대역폭 메모리 HBM뿐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럼 버려라. 그러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그 저가의 DDR4나 5가 6배 오르고 7월인가부터 바뀌었죠. 뭐 갑자기. 낸드부터 이렇게 네. 오르는 거는 다 갖다 붙인 스토리죠. 물론 필요했겠죠 과거에도. 근데 그때도 뭐 불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별로 시장의 주류가 아니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이젠 추론을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해. 저장 장치가 충분히 많이 필요해. 여기 병목 현상이야 하면서 키옥시아 사야 돼. 웨스턴 디지털 사야 돼.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6개월 동안 달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반문하잖아요. 그러다가 병목은 해소됐어. 그럴 수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있죠. 그건 모르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맨날 뭐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보면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들이 합쳐가지고 한 분기 1,000억 불, 한 4,000억 불 투자했어요. 근데 올해 계획만 6,000억 불에서 6,500억 불 투자해요. 그러면 거의 한 50%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엔 1조 달러 투자를 다들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에서 AI 쪽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 엔비디아가 돈을 엄청나게 번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랑 TSMC는 무조건 돈을 버는 거고 네. 여기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병목이 생긴 우리 메모리 반도체랑 낸드까지 벌었잖아요. 이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인공지능 관련된 AI 투자를 이렇게까지 늘리고 또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정부가 금리 인하해주면서 더 해라 그러는 건 뭐 나쁜 뉴스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에서는 좀 깎이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깎이죠. 그럼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주가랑 요새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다. 네, 왜냐하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미래에 먹거리에 길모 투자한다. 먹거리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얘가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되면 얼마 전 구글이 폭등한 것처럼 네. 얘가 1등 할 거야 싶은 애가 돌아가면서 1등하고 또 주가 폭등하겠죠. 또 새로운 신기술. 저는 뭐 재미나이 없이는 이제 일을 못하는 몸이 됐습니다만 네. 저는 구글을 신뢰해요. 네. 와 구글이 세계를 먹을 것 같아.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우리 개발자는 아닙니다 박사님. 클로드 코어크가 최고입니다. 클로드 너무 좋던데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이 막 그러면 그 클로드는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아시죠? 그럼 그 아마존이라고 하면 마소를 사야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조정을 좀 받아서 뭐 그러면 또 사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딱 구글 느낌인 거. 그런데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제가 항상 이럴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개별 종목은 모르겠다. 왜? 네. 제가 봐서 지금 빅테크 8개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8개 정도 있거든요. 네. 이 8개 중에 한둘만 살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망하거나 합병될 텐데 어디가 생존자가 될지를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냥 그때마다 야 이게 최고야 하는 게 계속 얼마 전까지는 오픈 AI가 최고였고 네. 오픈 AI 대주주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랑 또는 저기 뭡니까 오라클이랑 마소도 또 갖고 있고 네. 그쪽이 그렇게 한때 엄청나게 오라클 주가 난리도 아니었던 좋았다가 또 또 이렇게 되고 그게 매번 바뀌는 거라서 그걸 예측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저같이 그냥 인덱스 투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스닥 지수 싸 보이는데 이제 점점 나스닥이 저도 코스피보다는 더 매력 있는 것 같다. 오늘 코스피는 많이 올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송합니다만 피해주들까지 갈 정도로 버블이었으니까 한국보다는 과열된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매력적인 것 같다. 그럼 그렇게 보는 나스닥 거죠. 지수를 사도 그럼 나스닥에도 꼭 뭐 빅테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디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비중 자체는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네.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보면 마소, 메타, 네. 구글, 아마존 이 빅4에다가 오픈 AI의 엔트로픽에 거기다가 QN 만들고 있는 알리바바의 딥스크가 만들고 있는 R1 이 8개 이 회사들 중에 3개를 제패할 애가 한두 개 나올 텐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대충 다 같이 사야지. 그러면은 스페이스X 뭐 이번에 이제 상장하면 거기에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가서 뭐 주가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제가 생각해요? 계속 하는 이야기죠. 네, 그거는 그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작년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고요. 원래 그 IPO가 들어올 때 시장이 피크를 좀 치고 네. 그때 자금이 쏠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걸 살려면 뭘 팔아야 되는데 지금 3월에 벌써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음모론을 약간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왜 그렇게 많이 팔았나? 결국 스페이스X 상장 공모 자금 마련용도 꽤 있지 않냐? 네. 그게
대략 작년 말에 프리 IPO로 8,500억 불 정도 조달했고요. 이번에 상장하면 보통 1조 5천억 불에서 1조 8천억 불 보거든요. 네. 2배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장외 주식이라도 사야 되는 거고 IPO에 참여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쏠려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 장이 조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거의 인과관계를 100% 입증하기는 어렵고 결국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랬구나 그러겠죠. 근데 보통 IPO 할 때가 제일 상황 좋고 기대감 좋고 할 때 하잖아요. 그 그래서 말은 제가 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네. 그 스페이스X와 딥시크 사이에 고점이 오지 않겠나 미국장도. 딥시크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사실 클로드 코어도 그렇고 클로브 코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클로드도 곧 상장할 것 같은데 올해는 아닌 것 같은 게 올해 이번에 또 프리 IPO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런 걸 3,800억 불 밸류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도 연말에나 내년 초에 한 8천억 불 정도 밸류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게 스페이스X의 클로드 만드는 엔트로피까지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IPO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시장에 수급 불안이 생기면서 결국 무너지겠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럴 게 걱정되면 그냥 지수를 사버리면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차피 뭐 그게 그거니까. 또 엔트로픽 뭐 스페이스X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또 상장 회사들이 또 그 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스페이스X는 이번에 유통되는 물량이 상장될 때 시장이 풀리는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네. 그런 이야기도 꽤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더 기대들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호일소에서 풀리는 그 락업에서 풀리는 물량들이 크지 않으면 돈을 또 크게 벌 수 있다. 그런 기대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쯤부터는 오히려 지금 국장에 너무 막 사람들이 막 기대감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산을 좀 배분하는 마음으로 미장도 좀 가야 된다. 전 자산 배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네. 많이 오르면 자꾸 빼요. 아유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데 싶은데 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2023년, 24년에는 중국장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중국이 그때는 그 PBR이 0.5배였어요. PBR 0.5배. 진짜 쌌네요. 북밸류에 0.5배 거래됐어요. 근데 그럴 때 사는 거고 또 그때도 계속 일본 주식 좋아했고 작년에는 금으로 저희가 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당연히 국장으로 좋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매년 계속 어디가 주도하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고 대체로 시장이라는 게 직전 해에 좋았다고 해서 다음에 꼭 좋으라는 법이 있거나 상대적인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3, 24 미장이 너무 좋아서 작년 미장이 쉰 거고 반대로 우리는 23, 24를 쉬었던 한국이 작년 하반기에 불을 뿜은 거고 이렇게 좀 편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장이라는 게 어디가 오를지를 미리 알고 길목을 지키면 이게 뭐 최고의 투자자가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나라의 주식은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저거 완전 바보 취급 당할 때 그때 좀 사두는 거. 그리고 스타가 됐을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좀 빼가지고 또 다른 바보를 좀 사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마음 편하게 큰 충격 없이 돈을 굴려나가지 않겠나. 저희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도 저희가 손실률이 2%가 안 났어요. 네. 국장이 12% 빠지는데 뭐 저희들 상품별로 다 다릅니다만 고객들이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 고맙다고. 그 왜 그런가? 저희가 국장을 미리 줄여놨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또 국장을 어제 같은 날 산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수익은 당연히 국장에 올인한 사람이 제일 좋았겠지만 리스크도 항상 우리는 봐야 되는데 리스크까지 밸런스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난 깨먹었을 때의 고통도 피하고 싶어 이런 걸 잘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 전 세계 시장을 쫙 보면서 제일 지금 잘 나는 시장에서 돈을 좀 빼서 좀 바보가 멍텅구리가 된 시장으로 그 시장이 근데 이제 경쟁력이 아예 없는 시장은 빼야 되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게 4개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AI 시대에 그나마 간판 걸고 주식을 투자해 볼 만한 회사 나라는 4개밖에 없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뭐 더 있어요? 이 4나라 말고 AI 시대에 먹거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좀 사면 되지. 네. 왜 그렇게 올인하냐고요. 좀 오르면 좀 정리하고. 그렇죠. 네, 딴 데로 좀 갔다가. 그래서 제가 뭐 올해 우리나라가 미워가 아니고 너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AI 붐의 피해주까지 오르는 거 보고 좀 국장보다는 미장이 좋아.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팔란 얘기는 아니십니다. 그건 이제-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종목 고르는 거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금도 좀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금은 결국에 이제 어떤 위기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돈이 많이 풀리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올 한 해도 그 작동 로직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갈 것 금도 같은데.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면 금도 가겠죠. 근데 금이 너무 또 많이 많이 올라서. 올랐으니까 이제 이미. 저희는 좀 1월에 좀 많이 팔았거든요. 금을. 네.
그래서 그거 판 돈으로 이제 채권도 좀 사고 뭐 그러다가 이번에 그 가지고 있던 현금 안전자산으로 대피했던 돈들을 또 이번에 국장에 또 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저희는 좀 약간 유하게 하는 편이고요.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꼭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덜 깨먹는 데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잃지 않고 오래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굳이 뭐 금을 지금 여기서 올인하는 건 전쟁 나서 또 폭등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담아야 되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다. 아까 좀 금을 조금 팔았다, 좀 많이 올라서 팔았다고 하셨는데 많이 올랐다의 기준을 뭘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목표 비중 대비 이탈률이죠.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포트가 5개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에요. 네. 포트가 5개입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채권, 골드 이렇게 5개 갖고 있었다. 네. 이건 이제 가정이죠. 여기 지금 중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5개 정도의 포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이 너무 많이 폭등을 올라서. 해서 이게 30%가 됐다. 네. 그럼 한 10%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저희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팔고 이제 반대로 비중이 낮아진 거로 사고. 네, 보통 그때 이제 국장 막 그 금이 오를 때 국장도 좋았으니까 국장이랑 금을 좀 팔아가지고 미장이랑 미채권, 한국 채권도 좀 샀다가 이번에 폭락할 때 또 반대로 한국 채권, 미국 채권은 거의 가격이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금은 올랐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 가지고서 또 폭락한 한국 주식도 좀 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상승률은 좀 적을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락을 막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저는 그 워렌 버핏 영감을 좋아해요. 네. 워렌 버핏 영감이 첫 번째 투자 원칙이 뭡니까? 투자해서 잃지 마라. 네. 두 번째 원칙이 뭐죠?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네. 그러면은 금을 아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건 좀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좀 태워야 되나요? 네. 어느 정도? 한 10%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10%는 하자.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뭘로? 그 나스닥 붕괴되는 날이 언젠간 올 텐데. 네. 아, 왜냐하면 우리 장도 이번에 한번 박살나는 거 봤잖아요. 고점에서 20% 빠졌잖아요. 금, 월, 화 이렇게 3일 만에 20%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폭락이 오거든요. 그때 나스닥 시장이 역사적으로 2000년 이후에 한 5번 정도 폭락했었는데 그 5번 모두 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죠. 아마 뭐 종이 지폐로 평가되는 어떤 정보통신 기업들의 가치가 붕괴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것뿐이지 정확한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금이 어떤 만에 하나 닥칠 수 있는 테크 버블, AI 버블의 붕괴 시점에 우리의 자산을 조금은 지켜줄 수 있는 존재니까 약간은 갖고 있자. 그런 정도죠. 그럼 금 얘기 나온 김에 뭐 지금 비트코인도 어쨌든 아주 상황이 안 좋거든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러면 괜찮을까? 투자를 할 만할까? 비트코인은 지금 투자 대상으로 저는 좀 만만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트럼프가 묻으면 근처를 가면 안 된다. 그렇죠. 트럼프 인사이더 웨일 이더리움 계좌 아주 유명하죠. 정말 너무너무 혐오스럽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현실이잖아요. 눈앞의 현실이죠. 그래서 탈중앙화의 논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졌죠. 두 번째 차트를 또 이제 제가 준비해놨는데 이제 잘 띄워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5배 레버리지 성격을 좀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위험 자산. 좋은 위험 자산이죠. 왜냐하면 내가 장을 지금 따라가는 걸 좀 놓쳤다 싶을 때는 코인 사면 되니까. 그러면 되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자산이다. 근데 이건 위험 자산이다. 이번에도 우리 느꼈잖아요. 전쟁 직전에 얼마나 폭락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뭐 7만 불 회복했네 막 그러지만 그 전에 빠진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뭐 디지털 금이니 이런 이야기는 이제 홍보문고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공격적인 어떤 레버리지 베팅을 하고 싶을 때 레버리지 ETF 사기가 지금 뭐가 좀 그럴 때는 코인 사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 미래를 대체하는 또 다른 차세대 금이다 같은 이야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 자산의 비중을 가장 높게 잡아야 되는 부분은 미장인가요? 저는 미장이라고 보는 거죠. 미장. 아까 5개 그런 그 중에 미장의 오버웨이트 좀 지속돼도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미장을 뭐 좀 그게 뭐 많이 30% 40% 가면 또 팔아야 되겠지만 네. 뭐 22% 23% 됐다고 바로바로 조정하고 그러지는 그보다는 좀 인내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듭니다. 금도 그럼 한 10%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은이 결국에 더 많이 가고 물론 변동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은 그냥 금의 그러니까 코인이다. 예, 그 나스닥에 대한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가 비트코인이고요. 네. 골드에 대한 한 3배 레버리지가 은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붕괴되거나 이번에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에 골드가 오를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일종의 이제 보험 차원에서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을 사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금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모멘텀, 금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난 단타를 칠 거야 하시는 분은 오늘 사도 되죠. 근데 저는 안 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왜냐면 저는 변동성이 자산 배분을 하면서 금은 일종의 좀 안전자산 포지션으로 넣어놓은 거지. 네. 저는 여기서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용도로 금을 갖고 있고 지금같이 국장 패닉 나올 때 살 수 있는 용도, 살 수 있는 자금의 원천으로 금을 선호하는 거죠.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정도의 현금은 기준이. 쓰레기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현금은 잘 타는 쓰레기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배분을 계속하는 뭐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뭐 현금 막 7천만 원밖에 없어도 자산 배분을 해야 되나요? 왜냐면 그럼요. 그 월급도 있잖아요. 월급도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자산이 적을수록 자산 배분해야 된다. 자산이 적을수록. 왜 그러냐면 뭐 저도 이제 그 직장생활 초년에 친구랑 맞보증 서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네. 테마주 올인했다가 외환위기 때 쫄딱 망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그 시드 적을 때 한 방에 날려버리면 의욕이 꺾여버려요. 그럴 수 있죠. 네,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진짜 제가 저희 마님한테 충성하는 이유가 여기인데요. 그랬는데도 헤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네. 그 뒤로 평생 충성을 맹세하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어떤 리스크가 오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고 뭐 이런 분들은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잃어버려도 되는 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되게 싫어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피 같은 돈들이지 다. 네. 근데 그러면 안 잃어버리는 게 최선이니까. 그래서 안 잃어버리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고 특히 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시장을 보는 눈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돈을 깨져 보면은 이제 돈을 그렇죠. 투자를 하면서 이죠 점점 그렇죠. 더. 점점 피를 흘리면서 시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육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뭐 제가 타율이 뭐 18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홍 박사는 그래도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하고 가더라. 정도만 돼도 승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10년, 20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10년, 20년 투자해서 모은 자산을 가지고 그때 정말 시장을 보는 안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집을 사든 주식을 하든 해서 이렇게 베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젊어서 정보력도 없고 냉정심도 사실은 좀 약하고 그렇죠. 투자의 기간도 짧고 왜냐하면 빨리 승부 보고 싶어.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막 종목에 승부 보는 거에 대해서는 또는 뭐 알트코인에 승부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 선택이라고 존중은 할지 모르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 아예 20대 때 손도 안 대는 걸 추천하세요? 아니요, 적립 투자하자는 거죠. 이렇게 자산 아예 배분 그냥 적립 지수나 이런 거가 좋지. 예. 괜히 개별 종목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상처만 있고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가능성이 이번 우리 2020년, 21년 동학개미들이 국장은 쳐다도 안 보고 다 서학개미 하게 됐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특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맞아요. 때 그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으로 들어오는데 몇 경원이 몰려서 막 전부 이건 무조건 간다 따상 가자 그러던 그 분위기랑 맞아요. 올해 2월 분위기가 좀 사실 좀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뭐 지금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사야 된다는 분위기였죠 사실. 그러다 이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충격 한번 오니까 약간 이제 조금 이성적인 분들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네, 피터 린치 선생의 말대로 네. 주식에 투자하면 당연히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조정 한 번에 깨끗하게 치유된다. 큰 폭으로 빠지면 정신 차려진다. 뭐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자산 배분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